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한겨울밤, 홀로 사는 노파의 오두마, 문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준 복례 할머니,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눈물을 흘리던 산군. 이 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람과 호랑이 사이에 말 없는 인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들으시고 나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눈물이 한 방울 날 수도 있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으셨던 옛 이야기,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것들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두매산골 어느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집이 대여섯 채 되나 말까 한, 그야말로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요. 장에 가려면 산을 2개는 넘어야 했고,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봄이 올 때까지는 마을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그런 깊고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산비탈 위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엮은 울타리, 지프로 인 지붕, 흙으로 바른 담벼락. 세월이 많이 들어 낡고 기울었지만 그래도 제 모습을 잃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집이었어요. 봄이면 마당 가장자리에 할미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텃밭에 고추와 감자가 빽빽하게 자랐습니다. 가을이면 처마 밑에 고추 다발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겨울이면 지붕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아랫마을에서 올려다보면 꼭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보였지요. 그 오두막에 사는 이는 칠순이 훌쩍 넘은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그냥 복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복례, 복이 많이 담긴 예쁜 이름이지요. 이 이름 속에 복이 들어있으니 복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정작 할머니의 삶엔 복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젊었을 때 일찍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뒷산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 잘못됐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아들 하나를 등에 업어 키워냈습니다. 봄에는 남의 밭에 나가 품앗이를 했고, 여름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어 팔았고, 가을에는 벼 타작을 도왔고, 겨울에는 배를 짜서 팔았지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버텨 아들을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30이 되던 해에 장티푸스로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고, 할머니는 산 위 오두막에 혼자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안쓰러워했습니다. 가끔 올라와서 밥도 갖다 드리고 안부도 물어봤지만 저 높은 산비탈까지 자주 오기엔 다들 저마다의 삶이 바빴지요. 마을 이장님은 내려와서 같이 살라고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방이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어야 해요.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할머니가 오래 살던 집이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할머니는 굳건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에 나와 빗자루질을 하고 해가 뜨면 텃밭에 나가 일을 했고 해가 지면 작은 기름 등잔 하나에 불을 켜고 홀로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했지요. 산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소리가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외로움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위안을 주려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없고 그렇다고 임의적인 밝음도 없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던 그 산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입 밖에 내기도 꺼려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어요.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의 임금이라는 뜻이지요.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인데 산에는 반드시 산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때로는 신령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나무이기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이기도 했는데 이 마을 뒷산의 산군은 호랑이였습니다.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어쩌다 산에 올라갔다가 멀리서 그 형체를 봤다는 사람이 있기는 했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동안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겨울이 되면 이따금 눈 위에 커다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 손을 쫙 펼친 것보다도 큰 발자국이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어디선가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을 개들이 먼저 알아채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채 오들오들 떨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해 지면 산에 올라가지 마라. 산군이 노하시연 큰일 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내 할머니만큼은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할머니는 가끔 산 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오늘은 좀 어떠시냐? 마치 오래된 이웃에게 안부를 묻듯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좀 이상해지셨나 하고 걱정을 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를 알려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할머니가 55이던 그 해 겨울이었어요. 그 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11월 하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12월이 되자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아예 막혀버렸어요. 어른 허리까지 눈이 쌓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내려오지 못했고 할머니는 오두막 안에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쌀도 미리 쌓아두고 나무도 해다 쌓아두는 것이 원래 할머니의 습관이었는데 그 해엔 미처 준비가 안 됐어요. 가을에 몸이 좋지 않아 오래 앓다가 가지런한 참이었거든요. 쌀은 가마솥 바닥에 조금 남은 것이 전부였고 나무도 열흘치가 넘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기름도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워낙 길었고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뒤였으니까요. 그냥 조금 허무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이었어요.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는데 무언가 무거운 것이 문 앞에 쓰러진 것 같은 소리였지요. 할머니는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이 날씨에 그럴 법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낮고 가쁜 숨소리 같은 것이 문틈새로 스며들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인네 혼자 이 깊은 산속에서 눈보라가 치는 한밤중에 문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사람이라면 더 무서웠어요. 이 밤에 이 높은 곳까지 사람이 올 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빗장을 잡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이면 도와야 하고, 짐승이면 어떻게 되든 봐야 하고, 귀신이면 어차피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찬 바람에 등잔불이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황금빛과 검은 빛이 어우러진 그 커다란 몸이 눈 위에 반쯤 파묻힌 채 힘없이 엎드려 있었어요. 몸의 크기만 해도 어지간한 소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 옆구리 쪽에는 선명한 붉은 빛이 번져 있었어요. 피였습니다. 흰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지는 모습이 등잔불 빛에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안에 있는 것은 산군이다. 산군이 다쳤어도 산군이다.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랑이가 눈을 떴어요. 노란 빛이 도는 커다란 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그 눈이 할머니를 바라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 안에 저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그냥 깊고 지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마치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겠다는 듯이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 눈을 뜬 것 같은. 할머니는 그 눈을 보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눈보라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호랑이의 노란 눈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호랑이를 바라봤어요. 무서운 것은 무서웠습니다. 손발이 떨렸어요.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아니,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다쳤구나. 할머니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그냥 툭 하고 떨어진 것처럼 호랑이가 다쳤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 어딘가에서 먼저 알아챈 것이 있었던 거겠지요. 호랑이는 그 말을 들은 것처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감았어요. 할머니는 등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헝겊 조각을 찾아 한 움큼 들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 눈을 한 바가지 담아왔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구리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상처가 더 잘 보였습니다. 화살 같은 것에 찔린 흔적이었어요. 끝이 남아있진 않았는데 상처가 깊었습니다. 밀렵꾼의 소행이었겠지요. 이 산에도 가끔 밀렵꾼들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마을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헝겊을 눈에 적셔 조심조심 호랑이의 상처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커다란 짐승이
언제 발을 들어 자기를 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지도 핥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할머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뒀어요. 할머니는 나머지 헝겊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기름이 없어 불도 제대로 못 켜고 손 하나로 더듬더듬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무서웠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했지요.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늘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똥이 틀 무렵 호랑이의 숨결이 조금 고르게 됐어요. 불규칙하게 가빴던 숨이 느리고 깊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몸이 다 식어 있었어요. 밖에서 오래 있었던 탓에 손발이 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운 건지, 안도가 되어서 운 건지, 아니면 이 기막힌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운 건지 할머니 자신도 잘 몰랐어요. 다음 날 낮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조금 열어봤어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어요. 숨소리는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감자를 쪄서 혼자 먹었습니다. 호랑이한테 줄 것이 없었어요. 사과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감자 하나를 놔뒀는데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관심이 없는 듯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호랑이가 감자를 먹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틀째 날도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흘째 날 아침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호랑이가 없었습니다. 눈 위에 커다란 발자국만 남아 산 위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발자국을 따라 눈으로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나무 숲 너머로 발자국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노루 한 마리였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잡을 수 없는, 아니, 10명이 힘을 합쳐도 잡기 쉽지 않을 크기의 노루가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채였어요. 할머니는 한참 그 노루를 바라봤습니다. 어허, 이 녀석이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노루를 질질 끌어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노루 덕분에 할머니는 그 겨울을 났어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해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고 산이 조용해지는 계절이 되면 할머니 오두막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어떤 날은 꿩 2마리였고 어떤 날은 토끼였고 어떤 날은 아예 통째로 된 고라니가 놓여 있기도 했지요. 언제 갖다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있었어요. 그냥 문 앞에 조용히 말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문을 조금 열고 산 쪽을 향해 고개를 한번 꾸벅 숙였어요. 고맙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노인네를 보면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받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마주친 것은 할머니가 예순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텃밭 옆 보솔길을 걷다가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서 그 호랑이를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그 호랑이였습니다. 그 커다란 몸집, 황금빛 줄무늬가 봄볕에 번쩍이는 것이 보였지요.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달아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동안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서 봄볕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거리는 한 50보쯤 됐을 거예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거리가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볼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만큼 가깝지 않은 거리. 한참 그렇게 바라보다가 호랑이가 먼저 몸을 돌렸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볼 것 다 봤으니 이제 가겠다는 것처럼. 할머니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잘 있었구나. 나직하게 말했어요. 호랑이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이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주치면 잠깐 바라보다가 호랑이가 먼저 돌아서서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띈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도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지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그냥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친했던 친구를 길에서 마주치면 아무 말 없이 반갑게 웃고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듯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65이 됐습니다. 70이 됐어요. 그리고 75이 됐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텃밭 일도 예전만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해도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요. 아직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혼자 저 산 위에 계시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봐주는 사람 있어요. 걱정 말아요. 누가 봐준다는 거냐고 마을 사람들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겨울마다 오두막 앞에 음식이 놓이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눈치를 챘어요. 겨울만 되면 할머니 집 앞에 이런저런 짐승들이 놓여 있고 할머니가 산 쪽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슬그머니 물어왔지요. 할머니, 혹시 산군하고 무슨 연이 있는 거요? 할머니는 웃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 영물하고 무슨 연이 있겠어요. 산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그게 할머니의 대답이었어요.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그 겨울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76이 되던 해의 겨울이었어요. 그 해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15년 전 그 겨울만큼이나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산이며 들이며 모두 눈에 파묻혔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초겨울부터 막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걱정해서 올라오려 했지만 길이 워낙 험해서 발을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겨울 들어서며 기침이 심해졌고 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어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부엌에 가려면 벽을 짚고 조금씩 걸어야 했어요. 쌀은 얼마 남지 않았고 장작도 며칠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안에 누워서 창밖에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가볍고 조용한 소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못 날 수도 있겠구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나이가 되면 죽음이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먼저 보냈으니까요. 남편도, 아들도, 오래된 이웃들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아쉬웠어요. 봄을 한 번 더 못 보겠구나 하는 것이, 오래 심어놓은 씨 감자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 그리고 저 산에 혼자 있을 녀석은 어떻게 되나 하는 것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바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낮고 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이 있는 몸이라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고 벽을 짚고 두 번에 걸쳐 겨우 일어났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장작이 다 타고 방이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발에 고무신을 신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발이 가로로 날아와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어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였어요. 15년 전 그 겨울밤에 처음 만났던 그 호랑이. 황금빛 줄무늬는 이제 세월의 발에 조금 탁해졌고 몸도 예전처럼 팽팽하지 않았어요. 털도 조금 성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도 늙었어요. 할머니처럼. 그런데 호랑이는 문 앞에 앉아 그냥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그 커다란 몸이 할머니를 향해. 할머니는 한참 호랑이를 바라봤어요. 호랑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이를 쉼 없이 지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할머니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들어올래. 혼잣말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호랑이가 알아들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서서 길을 내줬습니다. 호랑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구석 쪽으로 걸어가 엎드렸어요. 그 커다란 몸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몸에서 차갑고 서늘한 눈 냄새가 났어요. 산 냄새도 났습니다. 소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냄새. 할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랫목으로 가 누웠어요.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호랑이의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자지 못했던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포근한 자서요. 열이 있는 몸인데도 어딘가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방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호랑이의 몸이 뿜어내는 온기가 작은 방을 데웠던 겁니다.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옆에 누워있으면 의외로 따뜻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지만 몇십 배는 더 따뜻한 것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어요. 어제보다 몸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열도 좀 내려 있었어요. 기운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감자 2개를 쪄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호랑이 앞에 놓았어요.
물론 호랑이가 감자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다가 놔뒀어요. 넌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내가 잡아줄 수가 있어야지. 할머니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닌지 그냥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날 낮에 호랑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꿩 한 마리를 물고 왔어요. 문 앞에 탁 내려놓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엎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꿩을 가져다 끓였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것을 먹었습니다. 이튿날도 그랬어요. 사흘째 날도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낮에 나가서 무언가를 물어왔어요. 어떤 날은 토끼였고 어떤 날은 노루였습니다. 문 앞에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반복됐어요. 할머니는 끓이고 굽고 했습니다. 호랑이 앞에도 뭔가 내놓으려 했지만 호랑이는 할머니가 준 것은 먹지 않았어요. 밖에서 혼자 먹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나흘째 날 아침 할머니는 문 밖에 나갔습니다. 몸이 많이 나아 있었어요. 눈도 그쳐 있었고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랫마을 쪽에 연기가 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밥을 짓는 것이겠지요. 뒤를 돌아보니 호랑이가 문 앞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치아도 많이 빠진 노인네의 미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했어요. 나 이제 괜찮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호랑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한 발 한 발 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황금빛 줄무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나이 든 짐승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꼿꼿했어요. 호랑이가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잠깐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머니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한 번 꾸벅 숙였습니다.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바라봤습니다. 눈 위에 커다란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발자국이 소나무 숲 안쪽으로 이어지다가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발자국을 한참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인 눈이 살짝 흩어졌어요. 눈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해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살아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길이 열리자마자 올라와 할머니를 보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이번 겨울은 진짜 걱정했다고 했어요. 이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내가 뭔 걱정이에요. 산이 지켜줬는데 마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텃밭의 씨감자도 무사히 새 잎을 틔웠습니다. 봄이 오면 꼭 보고 싶었던 그 씨감자가 할머니는 그 작은 초록잎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인데 이것을 보고 싶어서 버텼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꼭 크고 대단한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그해 여름 할머니 텃밭에 감자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함께 캤습니다. 할머니는 감자를 삶아 다들 먹이고 남은 것은 바구니에 담아 마을 사람들 손에 하나씩 들려보냈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산 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가끔은 말을 건넸습니다. 가을이야. 단풍 예쁘지? 잘 보이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았습니다. 그 해 겨울이 또 왔어요. 겨울마다 문 앞에 뭔가가 놓이는 일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겨울도 잘났어요. 그 다음 겨울도, 그 다음 겨울도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80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져서 마당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도 힘에 겨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 함께 살자고 간청했습니다. 이번엔 할머니도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려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두막 앞마당에 나가 앉아요. 빈 나무 의자 하나를 들고 나와서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산이 캄캄하게 솟아 있었고 그 위에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눈으로 덮여 있지만 봄이 되면 씨감자에서 싹이 트겠지요. 자기가 없어도 씨감자는 알아서 트겠지요. 오두막을 바라봤습니다. 낡았어도 튼튼한 집이었어요. 자기가 없어도 집은 서 있겠지요. 소나무 숲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고 울창했어요. 자기가 없어도 숲은 숲이겠지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낮고 깊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산 깊은 곳에서 호랑이 울음소리였어요. 한 번, 딱 한 번, 낮고 길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 나가. 잘 있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바람이 한 번 불었어요. 소나무 가지들이 살랑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의자를 들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어요. 오두막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기름 등잔이 있던 자리, 바느질을 하던 자리, 아들 사진이 걸린 자리. 한 번씩 눈으로 담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어요. 잠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두막을 내려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낡은 오두막이 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고추 다발이 빨갛게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 하나가 오두막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문이 제대로 닫혔나 확인하러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도토리였습니다. 가을에 따 모은 도토리가 한 바구니 가득. 누가 갖다 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올라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토리 바구니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은 그것을 들고 내려와 할머니에게 가져갔어요. 할머니, 문 앞에 이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하고 할머니는 도토리 바구니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가져다 놨지. 마을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도토리 바구니를 할머니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건 오직 할머니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산의 호랑이도 복례 할머니는 마을에 내려와서도 오래 사셨습니다. 85이 넘어서도 정정하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텃밭에서 나는 고추를 나눠주시며 지내셨어요. 이따금 마을 어귀에 나와 앉아 멀리 산 쪽을 바라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라보셨지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할머니를 가장 잘 알던 이웃 할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있잖아요. 외로움이란 건 말이야. 사람한테만 기대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랑 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외롭지 않아요. 산도, 바람도, 나무도, 짐승도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웃 할머니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그날 밤 산 쪽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딱 한 번 아주 멀리서 개들이 일제히 귀를 세우고 산 쪽을 바라봤다고 해요. 그 뒤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을 마주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그 산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겨울이 와도 발자국이 없었고 밤이 깊어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가 다른 산으로 옮겨간 것이겠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겠지 했습니다. 아무도 확실한 것은 몰랐어요. 어떤 인연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만나게 됐는지, 그렇게 이어지는지, 그냥 연이 닿아서 연이 닿는 동안 서로를 지켜주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복내 할머니와 산군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의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서 있었던 사람과 호랑이 사이에 말 없는 인연 이야기. 해가 뜨면 산이 붉어지고 해가 지면 산이 어두워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그 산에서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보던 산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인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게 주무세요.